특히 또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의회 그 출석도 있고 한마디 한마디에 또 증시가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개미숙구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그래도 코스피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덕일까요? 예,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도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왜 올랐냐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그렇죠. 뭐 10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뭐 애널리스트는 한 8조 원 조금 넘게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요. 예,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부문별로 이익은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분야에서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 주가도 뭐 한 8만 8천 원까지 회복을 했고 코스피도 2,800까지 이제 견인을 했고 이제 그게 이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괜찮은 실적들 나오고 있고 뭐 조만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몇몇 신문에서 벌써 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 옛날에 이제 많이 들었다가 이제 많은 분들 또 가슴 아프게 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슈퍼사이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거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수출 중에서 20.9%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15.2%로 많이 줄어들었다가요. 올 상반기 보니까 19.2%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중국, 홍콩 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또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높게 발표됐으니까 또 올려잡았죠. 올 연간 내년 전망을 올려잡고 있는데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한 자료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47조 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67조 정도 난다고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나면은 슈퍼사이클 맞죠. 예, 그런데 과연 이 정도 날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8년에 가장 좋을 때가 58조 9천억 영업이익 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만 전자 이야기할 때 그때 2021년 상반기였는데요. 그때 영업이익 51조 6천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67조 영업이익이 난다면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경기를 일단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는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정도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반도체 투자 측면에서 어려운 게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과 또 주가가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많이 선행하죠. 예, 그래서 2021년에 그 삼성전자 이익이 많이 났는데요. 예, 그런데 그의 그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그동안 올랐던 거는 올해 이익이고요. 과연 내년에 예상치처럼 그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 시장의 평균 추정치가 40조 원이 좀 안 됐었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게 또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고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도 더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고 근데 이제 주가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또 어렵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문 기사를 보실 때 신문 기사는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 위주로 쓴 기사는 슈퍼사이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주가와 착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주가가 훨씬 더 선행한다라는 걸 아실 텐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제 손실을 또 뒤늦게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앞에 일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단기 자금들이 뭐 CMA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지금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들 동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예, 단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화지표하면 한국은행에서 M1, M2 뭐 이런 통화지표를 발표하거든요. 네. M1은 저 요구불예금 플러스 수시입출식 저축경예금 플러스 현금통화 이런 것들 유동성이 높은 자금을 M1이라고 그러고요. 네. M2는 여기다 정기예금까지 포함되는데요. 광의의 통화가 예. M2. 그런데 이런 통화지표 증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 애탁금은 최근에 54조에서 58조 뭐 거의 정체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러면은 뭐 채권형,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MMF 이런 네. 것들 포함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년 말에 491조 원이었는데요. 네. 예, 지난주 보니까 558조로 67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MMF에서 돈이 200조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MMF라는 것은 물론 그 기간 자금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금입니다. 예,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뭐 주식이 좋다면 주식으로 갈 거고 채권이 좋다면 채권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고 기대하면 부동산으로 갈 텐데요. 예, 지금은 최근에 보면은 채권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식형 펀드로는 뭐 돈이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채권형 펀드로 돈이 확실히 많이 늘었고 주식형으로도 조금씩은 들어오고 예, 있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 단기 자금이라는 게 뭐 옛날처럼 은행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잖아요. 이동 속도가. 그렇습니다. 이러다 이제 나중에 코스피 막 3천 돌파하고 나면 그때쯤 증시로 더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예, 그렇죠. 항상 좀 후행하는 거에 있는데요. 그렇죠. 항상 올라야 예, 더 많은 돈이 올라야지 이제 그때 들어오는. 예, 좋은 기대가 많이 생겨 그러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겠으면 저는 우리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3천 넘어서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좀씩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증시가 또 많이 오를수록 또 매스컴을 더 많이 타게 되고 입소문이 더 많이 나게 되고 카페며 식당이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이제 그때 귀에 또 들리게 되고 물론 이제 저희 라디오 이제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또 하나가 앞에서 이제 뭐 채권형 펀드로도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주식 해외 채권형으로도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달에 뭐 우리 돈은 184조 원어치가 이제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금의 성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올해는 뭐 돈이라는 게 수익률 따라 움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전년 말에 비해서 22.3%, S&P 500이 16.7% 올랐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7.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2.2%나 떨어져 버렸어요. 마이너스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수익률이 좋은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주식 팔고 미국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지난 주말까지 23조 7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많이 사고 있죠. 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왜 사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거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환율이 높다. 일부 외국인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 주식을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오르고 나중에 환율도 떨어지면은 주식에서 이익 내고 한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근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진절머리 난다. 차라리 그냥 해외 주식이 더 속편하더라. 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증시 흐름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대형주가 많이 오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파는 중소형주가 수익률 더 많이 악화되고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뭐 대형주 뭐 그런 걸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중소형주는 큰 자금상 성격상 그렇게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인들이 주로 많이 그 투자했던 코스닥 시장이 정말 안 좋거든요. 작년 말에 비해서 2.2%나 올해 그 세계에서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게 우리하고 중국,
뭐 브라질 이거 몇 개 국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도 거기에 속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또 실증을 뭐 낼 만큼 그렇게 코스닥 시장은 안 좋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뭔가 좀 반전 요인 혹은 해외로 떠난 우리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시 이제 유턴시킬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을까요? 유인이? 예. 아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코스피 중심으로 그래도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식도 좀 괜찮다. 그리고 미국 주가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높은 수준일 것 같아요. 조만간 미국 주가 한번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면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달라질지 않을까. 그게 조만간 제가 생각에는 올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뒷부분에 더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른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하면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세, 그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또 금투세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번 공언을 했습니다. 약간 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저 기업 뭐 투자자도 변화하면은 아마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뭐 6월 말까지 코스피가 5.4% 상승에 그쳤는데요. 우리 금융주들은 한 19% 올랐거든요. 네. 뭐 특히 금융 지주사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KB금융 주가가 63%나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53% 정도 올랐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까지 보니까 KB금융지수 주식을 외국인이 76%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앞으로 이런 그 금융지주들이 배당을 좀 늘리기는 늘릴 텐데요. 그거를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세 차익도 누렸고 또 배당금도 가지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주 환원율 이런 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재고 정책을 내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 저 금융주에만 뭐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주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76%. 엄청난 거죠. 근데 또 배당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아가게 될 테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금융지주사보다 뭐 전통적으로도 대형주 뭐 한두 개 이렇게 또 선호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얼마 전에 정부가 그 내놓은 그 정책을 보면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거 우리 기업들이 많이 늘리면 좋은데 배당 증가분 그러니까 5%를 초과해서 증가시킨 부분의 5%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초과 그러니까 과거보다 5% 초과해서 그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준다라든지 이 정책이 약간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뭐 전액 분리과세도 아니고. 뭐 배당받은 주수소득세 10%속 뭐 9%로 뭐 인하했고 그러는데 뭐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그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우리 정부가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걸 실시했거든요. 한류세제. 그게 뭐냐면 그 이전 통계 보니까 우리 그 국민소득 가계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기업 몫은 늘어나가지고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뭐 고용 늘려달라, 배당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 많이 개선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 기업들 코스피 시장 그 배당 성향이 한 15%에서 그 뒤로 23%로 올라갔거든요. 시차를 두고 이번 정책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거든요. 지난 10년 평균 보니까 29%예요.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내 가지고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자사주를 얼마나 매입 소각하느냐 그런 건데 미국은 90%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32%였습니다. 근데 우리 29% 지나치게 낮았죠. 거의 세계 꼴찌 예.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를 올려보자고 이제 정부도 뭐 밸류업 정책을 냈고 자산운용사들도 좀 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주주총회 가는데 뭐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단계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 서서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근데 참 하세월이기는 합니다. 예. 정책도 이제 강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또 이걸 기다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국내 시장 한국의 기업들이 변하는 걸 기다리느니 그냥 당장 미국 주식 사는 게 더 빠르겠다. 예. 또 이렇게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요.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뭐 내려와봐야 1,370원대 정도인데 최근에 통화 관련된 ETF 수익률을 보니까 예. 올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다 달러 선물 상품이더라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화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접근한다면 예, 달러 지수가 뭐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로 그러지 않습니다. 10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저 105, 106까지 올라갔거든요. 달러화 6% 정도 올라갔죠. 네. 예, 그런데 그 중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2022년 10월에 114였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106쪽 105 안팎이거든요. 네. 예,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난주 그 미국 경제 지표 나온 거 보니까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심리 좀 악화됐고요. 그다음에 기업 심리라고 공급자 관리협회 ISM, 뭐 PMI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죠. 네. 예, 그런데 제조업은 48.5로 2022년 11월 이후로 계속 50을 밑돌고요. 네. 이게 50 밑돌면은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약간 앞으로의 경기를 좀 낙관보다는 비관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보다는. 많다. 그런데 그동안 비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정말 좋았었어요. 네. 예, 그런데 지난 6월 통계 지난주에 발표된 것 보니까 48.8으로 급격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그 2022년 12월 이후로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도 미국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게 주간으로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게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20만 건, 연초에 20만 건에서 최근에 24만 건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실업률이 작년 4월 달에 3.4%였는데 지난 그 금요일 저녁 발표된 것 보니까 4.1%로 실업률이 올라갈 그렇죠. 때 달러 지수가 떨어졌어요. 예, 이런 걸 볼 때 달러 강세가 계속되기는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달러 지수가 올랐다고 달러 투자해서 지금 이익을 내셨다고 예, 계속 달러 투자하시는 거는 좀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물론 시점에서 이 신규 환율이라는 게 전망이 정말 어렵고요. 저도 그렇죠. 틀렸고 대부분이 달러 약세된다. 이하나 유로와 특히 엔 강세된다 그랬는데 네. 최근까지는 달러만 강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통화 쪽으로 베팅을 한다라는 게 정말로 정말 그 초고수들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가장 레버리지로 하시는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꽤 있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또 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야? 그럼 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봐야지. 또 이렇게 예. 인버스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국 경제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달러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기엔 좀 힘들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예. 이게 또 미국에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더 예.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 또한 달러 약세 배경이기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또 조만간 소비자 물가가 이번 달 발표되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만 좀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 그 FOMC 의사록이라는 것은 FOMC 금리 결정하는 위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렇죠.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 그걸 요약한 그런 발표문인데요. 그거 보니까 이제 느리지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서서히 접근하게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소수 일부 견해지만은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나
미국 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에요. 네. 근데 요새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실업률 올라가고 있고 이제 물가가 문제인데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면은 아마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패드워치라는 그 사이트에서 예, 예. 보면은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한 60%대 중반이었다가 거의 70%대 후반까지 예, 쭉 올라갔더라고요. 예, 예. 그 의사록 공개 이후에.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그렇죠. 별로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아마 9월에 인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9월뿐만이 아니라 또 FOMC 회의는 또 연말까지 이어지니까 예, 그 이후에 힌트를 또 봐야 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그 연설하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 하원 다 출석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동안 했던 언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물가가 2% 목표인데 거기에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도 높다. 예, 그다음에 뭐 고용 증가세는 좀 둔하고 되고 있지만 지켜봐야 되겠다. 늘 그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에 따라서. 예,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주요가 미국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이니까 앞으로 고용 그다음에 물가 데이터를 계속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조금 비둘기파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의 흐름을 예. 일련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걸 추측이 되는 기대하고 거죠. 지금 미국 주가가 지금 많이 지난주에 올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9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역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연내에 한 번으로 끝나느냐 또 두 번 이어지느냐. 예, 아마 12월에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다. 연내에 한 번 예. 더. 예, 그게 시장 컨센서스고 뭐 주요 IB들 전망도 거의 그 비슷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후반 금요일인가요? 예, 그때 나오죠. 예, 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이것 또한 뭐 당장 2%대 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아지는 흐름만 보여주면은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소비자 물가가 한때 그 9% 넘었었고 이제 예.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될 뿐 낮아지고는 있거든요. 네. 5월에 그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3.3% 상승했는데요. 이번 6월 그 시장 컨센서스가 3.1%로 뭐 5월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도 아직 그 3% 밑으로 내려오는 게 참 힘드네요. 힘들죠.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저 근원 물가거든요. 근원 물가는 에너지, 뭐 음식료 이런 게 제한돼요. 제거하는 건데 5월에도 3.4%였는데 6월에도 3.4%. 별로 그런 물가는 안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 둔화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예, 그런데 연준이 더 많이 보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예요. 네. 예, 이거는 뭐 이달 말에 또 6월께 발표됩니다만은 이거는 그 5월이 2.6%였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거는 좀 더 낮죠. 네. 예. 그래서 그 PC 물가 개인 예.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기준으로는 한 2%대 중반까지도 예, 이제 중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예, 예. 요거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번 주 내내 요게 가장 큰 예, 포인트일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이다 보니까 예. 11월 5일이죠.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이든의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시에 임명이 된 사람이긴 합니다만 예, 예. 이 구조적인 그 지형도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 주가 오르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1984년 이후로 보니까요. 예, 7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 S&P 500이 오르면은 네. 기존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 뭐 증시가 좋았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예. 야당이 당선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84년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요. 1944년 이후로 3번 애가 있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84년 이후로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번에도 미국 증시는 이제 3대 지수가 나란히 좀 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예, 예. 그것만 놓고 보면은 대선이 있는 해 증시가 좋았다라는 예, 거는 예. 어느 정도 그 통설대로 가고 있는데 이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또 이제 큰 정치적인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 그렇죠. 교체가 될지 말지 막 이런 것까지. 예, 예. 근데 또 이거는 뭐 예상이 안 되는 변수고요. 예, 그거는 예상이 안 되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가 좀 높게 나오고 바이든은 후보 교체한다. 민주당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지난 주말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바이든은 그냥 후보로 계속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계속 가겠다는 건데요. 예. 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특히 7월 30일에서 9월 31일. 예,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연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제가 전망해 보면은 조만간 미국 주가가 조정을 거쳐가지고 아마 8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그 10월 31일까지 주가가 오르느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좀 오르게 나오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경제 지표가 고용이나 뭐 제조업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을 상대로 서베이하는 그런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주가 지수가 올랐잖아요. 예, 금리 경기가 때문에 식으니까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근데 막상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면 또 이제 시장에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예,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기업 이익입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는 기업 이익도 괜찮고 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 이익 매출 줄어들면은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는 시장에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과연 그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예, 그런데 예, 지난 주말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썼던데요. 네. 미국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37%인데 이익 비중은 24%라는 겁니다. 이익에 비해서 상위 10개 기업 주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 이익들이 증가하지 않으면 S&P 500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기업 이익 증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높으니까 기업 이익 이걸 뒷받침 못 해주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뭐 저도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을 거의 다 이제 속된 말로 하드 캐리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른 비중보다는 또 이제 적고. 그러니까 그 내실을 주가가 먼저 간 것만큼 채워주느냐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가 봐요. 최근에 저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면요.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더라고요. 미국은 또 소비의 국가니까요. 예, 그렇죠.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인데 실업률이 증가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실제로 시차를 두고 소비가 감소하고 예,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달러 지수도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미국 경제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미국은 특히 소비 심리가 중요한데 그게 또 기업들의 이익으로 나타나고도 있고. 근데 아까 조금 말씀 중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기업의 실적도 나쁜 편은 아니고. 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증시를 떠받치면서 올린 요인 중에 기업 이익과 금리 인하 기대감 어느 쪽이 혹시 더 크다고 보세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됐는데요. 예, 그런데 3분기 들어서면서는 지금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 기업 이익을 걱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땡겨놓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실적이 그만큼 주가 상승만큼 뒷받침해주면 뭐 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는데 금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뒷받침 못 해주면은 추세에서 지금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먼저 간 주가만큼을 또 이제 뒷받침해 주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이키 주가가 급락 그랬더라고요. 예, 예. 그게 물론 이제 제품의 경쟁력, 뭐 브랜드의 경쟁력도 있겠습니다만 혹여나 미국 시장의 또 소비 부진을 또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염려들도 일부에서 예, 나오고. 예.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 심리가 개선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 네. 이게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할 정도로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대표적인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네네네. 이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만큼 미국 가계가 저축률이 낮아지고요. 중간가구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최근에 실업률이 오르다 보니까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당장 그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예,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예,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내려갈 때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어졌을 때 시장이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혹시 환호하느냐. 예. 근데 경제 지표가 부진해지는 걸 보면서 좀 더 우울에 빠지느냐. 근데 교수님은 그 후자 쪽으로 보시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미국장일 때. 예, 미국장이고요. 국내는 그거랑은 다르게 좀 더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국내의 상황 한번 좀 지켜볼까요?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 열립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제 처음이죠. 금통위가.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어디 큰 변수는 없을까요?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이. 예, 기준금리는 뭐 3.5% 동결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이제 다음. 8월 있고 10월 있고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저 금통위원 중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소수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소비자 물가가 6월이 2.4%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전망해 보면 8월부터는 2% 이하로 떨어집니다. 10월에 8월이 나오는 이제 9월부터. 예, 예. 네. 그리고 10월 물가는 뭐 물론 11월 초에 발표됩니다. 1% 중반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연말로 가면요. 예. 그리고 우리 1사분기 경제 성장률 좋았었어요. 예.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죠. 네. 미국시 연율로 따지면은 5.2%로 증가한 겁니다. 1분기만큼만 계속 이어진다면. 예. 네. 근데 2분기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번 달 말에 또 2분기 성장률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네. 전분기 대비 아주 소폭 증가에 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내수, 소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면은 네.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협조요? 아까 말씀드렸으면 9월에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 미국 경제 지표, 기업 심리, 소비 심리 악화되고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 못하면 우리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환율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우리 금리 인하를 도와주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금리 인하를 하자는 소수 의견이 몇 사람이 나올 것인가. 이번에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수 의견 나오느냐보다 몇 사람이나 예.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느냐. 예, 최소한 저는 한 사람, 뭐 두 사람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8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면 8월이고 늦어도 10월 금리. 10월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9월에 미국이 내린다면. 예, 9월에 미국이 내린. 예. 그러니까 7월 금통위 때는 먼저 금리 인하 깜빡이부터 켜주고 예. 8월에 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사실 시장 금리는 미리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또 이제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저금리가 뭐 2%대 후반. 2% 후반에 접근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발행한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지금 3.2%고 그다음에 시장금리를 대표한다는 게 국고채 3년 수익률은 3.1% 정도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인하할 것이다. 시장은 그걸 미리서 지금 반영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시장이 앞서가는 게 이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또 시장을 미스마켓 또 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흐름이 그렇게 또 빠르고 그렇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먼저 선반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집값으로도 선반영, 미국 주식으로도 또 많이 이동하고. 근데 또 그렇게 또 대응을 하는 게 돈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뭐 장마도 있고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좀 불안한데 이게 우리의 물가 상승률 자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정도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음식료 이런 게 우리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 물가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지수 상승률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뭐 농산물 가격 오르니까 우리가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2.4%가 아닙니다. 24% 이상이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3.1%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아마 농산물 가격 때문에 체감 물가는 오르지만은 그게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물가 상승률을 전반적으로 올릴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기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에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또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또 이제 꿈틀대다 보니까 이게 또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죠. 그렇죠. 대출이 또 쉬워지고. 그래서 최근에 저 일부 저 아파트 가격 올라갔다. 그런데 금리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영향.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보니까 주가는 이제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저평가됐는데 아직도 집값은 제가 평가하면 고평가에 있어요. 소위 그 PIR이라고 해서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넘느냐, 그다음에 PRR이라고 해서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넘느냐, 이거로 평가해 보면 한 15에서 뭐 10% 이 정도 지금 집값은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처음에는 금리지만은 더 중요한 게 소득이거든요. 우리가 소득이 올라야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지금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 4분기에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였었어요. 근로소득 같은 게 올랐는데 물가보다 더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 그래서 아마 금리 때문에 집값이 초기에는 좀 오를 텐데 집값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뭐 저 집값이 그렇게 계속 오를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집값도 밀어올렸지만 실질 소득이 과연 그거를 뒷받침해 줄 것인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될 것인가랑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리보다는 주가에도 기업 실적, 펀더멘털. 소득, 이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기초, 기반이 되는 펀더멘털인 거고요.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